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수도권 총선 전략 이분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의원님 이거부터 좀 질문을 드리죠.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이유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 계속된 거부권 행사가 이 총선을 앞두고 혹시 뭐 수도권 민심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없으신 건가요? 글쎄요. 우선 그 이태원 참사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나 그 이 한덕수 총리께서 그 발표문에서 아주 잘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지금 이미 조사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이 뭐 경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슨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동행명령이라든지 이런 헌법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권리들을 인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조사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좀 편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윤재혁 대표하고 민주당 홍익표 대표인가요? 거기하고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법으로 올라가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재협상이라든지 그 법안에 국민의힘 주장하는 독소조항 빼는 문제를 가지고요. 독소조항 우리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부분만 담는 걸로 논의가 재협상이 아니죠. 아직 법이 올라가기 전이었으니까. 그 논의 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안으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제 요구를 그 정부에서 대통령께 그 제안을 했던 거고 그 거부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이번 정부에서 거부권을 몇 번 행사, 제 요구권을 몇 번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이 이 수적인 이 다수만을 믿고 얼마나 많은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거부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몇 가지 독소조항들 빼면 다시 민주당과 협상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 물론이죠. 우리 그 이만희 의원인가요? 이미 우리 안을 낸 게 있고 그 안을 기초로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윤재욱 의원과 협상 중에 있었고 또 제가 알기에 윤재욱 의원은 제 요구를 그 정부에다 요청한 뒤에도 얼마든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또 사회적인 분열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이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갈등을 봉합하고 이 분열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지 갈등을 부추겨서 어떤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뭐 이 정치 테러들도 결국은 어쨌든 정치적인 양극화가 불러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갈등 상황 분열 상황에 대해서 봉합하고 통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보죠. 의원님이 아무래도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큰 선거를 총괄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조금 해봤습니다. 여당이요. 대통령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임기 중반에 총선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또는 뭐 당대표 개인의 지지율 이런 여러 지표들 중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봅니까? 우선 직접적인 거는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이제
그 정권을 그 심판하겠느냐 혹은 유지하겠느냐. 야당을 견제하겠느냐 예. 뭐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 당 대표의 뭐 지지율 예.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와 관련돼서 영향을 주는 요소지 예.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2년도에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그러니까 선거를 총선을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 총선 대선 다 하셨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총선 때도 보면은 뭐 대선은 뭐 후보 지지율이 네. 뭐 가장 결정적인데 예. 총선 같은 경우는 후보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럿이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뭐 견제 혹은 심판 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 중요한데 그때도 보면은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지지율이라든지 예. 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결국은 그게 영향을 준 정당의 지지율 혹은 그 심판 견제에 대한 그 국민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가 예.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의원님도 아마 대략은 아실 거예요. 예. 대통령 지지율은 낮고 예. 그리고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는 수치는 높습니다. 예, 아직 그런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그리 높지 못하고 예. 오직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만 높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럼 이 상황이라고 말하면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비시켜 보면 총선 전망이 어두운 거 아닙니까, 국민이? 현재로서는 뭐 총선 전망이 현재 뭐 오늘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좋은 성적을 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선거에서 앞으로 한 70일 가까이 남았으니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거고 예.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이 지지율이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업무를 잘하느냐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지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디커플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커플링이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은 아마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우리 당의 지지율이나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게 투영이 돼서 당 지지율이 끌어올라질 그렇죠. 것이고 견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선거가 아닐 때 일반적인 경우라도 당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당 지지율이 낮거나 할 때 서로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세가 둘 중에 하나가 내려가는 쪽이라면은 그 낮은 그 내려가는 방향으로 견인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방향이면은 올라가는 쪽으로 상대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냥 딱 생각하기에 당 대표니까 당 대표급이니까 대표 인기가 높으면 당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까지 같이 끌어올려질까요? 대통령하고 당도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둘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와 당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같은 속도로 같은 양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늦게 가더라도 그보다는 그리고 또 적게 올라가더라도 견인하는 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일종의 디커플링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하나가 먼저 이게 이 인정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당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간의 뭐 충돌, 봉합 이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게 그래도 그 서천에서 이제 같이 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갈등이라는 게 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갈등이 오래가지 않고 바로 풀렸다는 부분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며칠 전에 그 점심 오찬 자리까지 이어졌다는 부분들은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누구는 그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뭐 일상사 아니겠습니까? 일상사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네. 오랜 관계 아마 그 저기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 간의 관계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20년 동안 한결같이 동일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의견이 냈고 근데 내서 어떤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얼굴을 붉히기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풀어지고 또 다시 또 같은 의견을 내서 좋아졌다가 또 갈라졌다가 예. 하면서 이런 그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그런 지금 어려움을 극복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의 인연이 이어져 왔듯이 예. 지금도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갈등이 예상이 되지만 그런 갈등을 헤쳐나온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어봤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조금씩 협력을 한다면은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 여론조사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난 23일에서 25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이 됐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평가가 31%,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의원님 앞서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갈등이 좀 예상된다. 네. 그 얘기는 총선을 앞두고 이 당이 대통령과 일체가 돼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당이 독자적으로 용산과 거리를 두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계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무슨 갈등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거는 아닌데 예.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예. 그 뭐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공천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예. 공천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출마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모두 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도 뭐 당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현명하게 그걸 또 이 적절한 방향으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 전에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건 풀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 정책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강조점도 예. 정부가 두는 거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있어서의 해법도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수많은 의견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잘 하면서 갈등을 헤쳐나간다면은 과거 우리 당이 지나치게 그 이 용산이라든지 정부라든지에 대해서 당이 피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왔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뭐 건강한 갈등 그다음에 건강한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이 총선에 실무적인 총책임을 지셨던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특히 2012년 총선 때 되돌아보면 당시에 그럼 이명박 청와대의 공천 어떤 관여 이거보다 박근혜 비대위와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한 공천이 더 많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관여를 하고 싶어 관여라기보다는 그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부터 당연히.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쪽하고 설명을 해가면서 그 충분히 이 그쪽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표출된 갈등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저희들이 그 당시 한 뭐 120, 130석 뭐 많아봐야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150석 과반수를 넘겼거든요. 그렇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지금으로 돌아오면 지금도
어떤 용산의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당이 독자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니즈를 반영을 하면서 예. 그 나름대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예. 결론을 내는 게 그건 법이 정해진 겁니다. 아니 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러는 부분은 지금 우리 법상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니즈에 대한 그 설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하는 과정은 있었어도 있을 필요가 있어도 지금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과정은 그건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공천이 문제일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을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 사천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러면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영환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건 공천심사위원회지 그 이 당 비대위원회가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 일부 부각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는 뭐 그 맞습니다. 뭐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러나 이게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굉장히 그 정제된 얘기를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좀 과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모 언론 단독 보도 보니까 유승민 의원을 경기 남부 뭐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의 오산에다가 출마를 시켜서 경기 남부의 중심으로 삼겠다 뭐 이런 보도 있던데 그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유승민 의원 그거는 좀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공천 신청 안 하겠다라고 좀 묘하게 뉘앙스를 풍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 총선에 내보낼 자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뭐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니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혹은 비대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선은 뭐 이 유승민 의원이 좀 더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유승민 의원이 그 어쨌든 당에 대해서 좀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유승민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형식 직접 후보로 나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도울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의원님께 기회가 주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에 그 기자 간담회가 됐건 인터뷰가 됐건 어떤 형식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그 보도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기자회견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간을 떨어진 상태에서 텀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만큼 좀 정리된 상태로 그 신년 그 기자회견을 특정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공정한 언론사와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보도를 보니까 모든 거를 다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한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 과정에서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그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람한테 이런 얘기 잘 안 씁니다만 굉장히 사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몰카를 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들고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쓰신 거 아닙니까? 적당한 데다가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